오전 2시 14분, 열차는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다. 창문에는 빗방울이 비스듬히 흘러내렸다. 서연은 눈을 감고 있었다. 숨을 천천히 고르게 쉬었다. 잠든 척이었다. 옆자리에서 박준혁의 숨소리가 들렸다. 술 냄새가 섞인 무겁고 느린 숨. 그는 진짜로 자고 있었다. 좌석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입을 반쯤 벌리고 그때였다. 선반 위에 걸쳐있던 준혁의 재킷이 세우르르 흘러내렸다. 서연은 눈을 뜨지 않았다. 소리만 들었다. 두꺼운 천이 바닥에 닿는 소리, 그리고 곧이어 딱! 뭔가 딱딱한 것이 통로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휴대폰이었다. 화면이 켜진 채로 바닥에 놓여 있었다. 통로 불빛에 반사되어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몸을 숙였다. 조용히, 소리 나지 않게. 손가락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다. 그녀는 폰을 집어들었다. 잠금 화면이었다. 하지만 알림 미리 보기가 떠 있었다. 잠금 해제 없이도 보이는 그 작은 글씨들. 서연은 읽었다. 오빠, 나 오늘 서연 언니 대신 야근해줬어. 고맙다고 해줄 거지? 빠니고 발신자. 이지수. 서연은 한 번 더 읽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서연 언니 대신 이지수. 7년 전 슈퍼마켓에서 처음 만난 날부터 같이 점심 먹고 같이 야근하고 서연이 힘들 때마다 먼저 전화해줬던 그 애. 준혁이 실직했을 때 언니 버텨, 언니는 할 수 있어 라고 울먹이던 그 목소리. 바로 그 이지수. 서연은 화면을 껐다. 손이 떨렸다. 손만 떨렸다. 눈물은 없었다. 목이 막히지도 않았다.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무너지지도 않았다. 그냥 손이, 폰을 쥔 손가락 끝이 아주 조금 떨렸다. 그녀는 폰을 재킷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다시 넣었다. 재킷을 주워 접어서 선반 위에 올렸다. 준혁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내려갔다. 어둠 속에 가끔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어느 마을의 불빛인지도 모를 이름 없는 창문들. 서연은 생각했다. 얼마나 됐을까? 이 메시지 하나만이 아닐 것이다. 서연 언니 대신 야근해줬다. 오늘만 그런 게 아니다.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웠다. 익숙한 사람의 말투, 한두 번 해본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다. 얼마나 됐을까? 준혁이 실직한 게 1년 6개월 전이었다. 그때부터 서연이 혼자 벌었다. 계산대 하루 10시간씩 서서 발이 퉁퉁 부어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집에 돌아오면 준혁은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서연은 밥을 차렸다. 준혁은 먹었다. 그리고 잠들었다. 그 사이에 이지수가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다시 열었다. 창밖의 어둠은 달라지지 않았다. 열차는 계속 달렸다. 레일 위를 구르는 진동이 좌석을 통해 등뼈로 전해졌다. 옆에서 준혁이 뒤척였다. 서연은 꼼짝하지 않았다. 눈을 앞으로 고정했다. 숨을 참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준혁은 다시 잠들었다. 서연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떠올렸다. 오늘 저녁 열차에 오르기 전 부산역 대합실. 준혁이 플랫폼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 들고 오던 그 얼굴. 씩 웃으면서 여보, 오랜만에 둘이 여행이다. 기분 좋지? 서연은 웃었다. 웃어줬다. 그 웃음이 지금 얼마나 우스운지. 서연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손가락을 내려다봤다.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고 또 찍어서 굳은 살이 배긴 검지손가락. 7년 치 굳은 살. 그 손으로 서연은 조용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울지 않을 것이다. 소리 지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준혁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지도 않을 것이다. 서연에게는 계획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캉왁한 사이 통로에서 무언가 쾅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굵고 취한 목소리가 열차 안을 갈랐다. 야, 이 영감탱이, 내 구두에 뭘 묻히는 거야? 소리가 난 건 3칸 앞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목만 살짝 돌렸다. 통로 너머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들었던 승객 몇 명이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었다. 준혁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입을 반쯤 벌린 채 창 쪽으로 기댄 자세 그대로였다. 소주 냄새가 여전히 좌석 사이를 맴돌았다. 서연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사실 서연에게 그날 저녁은 처음부터 이상했다.
준혁이 부산 출장 생겼어? 라고 말했을 때 서연은 냉장고 문을 열던 손을 멈췄다. 출장에? 거래처 미팅. 임시직인데 연결해준 친구가 있어서. 서연은 냉장고를 닫았다. 천천히 돌아봤다. 어느 회사? 작은 데야. 몰라도 돼. 언제부터? 이번 주 금요일. 당일치기? 같이 가자. 오랜만에 여행도 되고. 서연은 잠깐 그를 바라봤다. 준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씩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때 물었어야 했는데. 실직자에게 무슨 출장인가? 3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취업 준비한다고 했던 사람에게 갑자기 어떤 거래처 미팅인가? 그리고 왜 굳이 아내를 데려가겠다는 건가? 서연은 마트 퇴근 후 피곤한 몸으로 도시락 반찬통을 씻으면서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발이 너무 아팠다. 계산대 앞에 8시간, 콘크리트 바닥, 쿠션도 없는 매트. 생각은 거기서 끊겼다. 한빛마트에서 서연은 3번 계산대를 맞는다.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한다. 하루에 손님이 평균 200명 넘게 지나간다. 바코드를 찍고 영수증을 뽑고 거스름돈을 세고 봉투를 건네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를 반복한다. 결혼 전엔 무역회사 경리였다. 나 엑셀 시트를 다루고 세금 계산서를 끊고 환율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때가 나쁘지 않았다. 준혁이 말했다. 당신이 일 그만두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둘 다 일하면 집이 엉망이잖아. 서연은 믿었다. 그래서 그만뒀다. 그리고 지금은 바코드를 찍는다. 마트 직원들은 서연을 서연 언니라고 불렀다. 나이 때문이기도 했고 성격 때문이기도 했다. 서연은 잘 들어줬다. 자기 말은 별로 하지 않았다. 남의 하소연을 들을 때는 끝까지 들었다. 그게 버릇이 됐다. 이지수는 그 버릇을 제일 많이 이용한 사람이었다. 26, 올해 파트타임으로 입사한 여자. 처음 들어왔을 때 계산대 조작법을 몰라서 헤매길래 서연이 옆에서 가르쳐줬다. 언니, 이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코드 방향 보고 각도 살짝 틀면 돼. 언니 손 진짜 빠르다. 그날부터 지수는 쉬는 시간마다 서연 옆에 앉았다. 서연의 도시락 반찬을 먹었다. 서연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서연에게 말했다. 언니는 너무 착해서 문제야. 그 남편분 솔직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언니가 다 벌어서 살림 다 하는 거잖아요. 서연은 그 말이 위로인 줄 알았다. 김이 오르는 된장찌개, 도시락 냄새. 지수가 웃으면서 서연의 팔을 가볍게 쳤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나 같으면 못해. 그 말이 칼이었다는 걸 서연은 그때 몰랐다. 열차 안의 소라는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커졌다. 누군가 의자에서 쿵 하고 일어서는 소리. 무거운 말소리가 통로를 울렸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 하나가 들렸다. 준혁의 목소리였다. 어이 거기, 당신 방금 뭐 한 거야? 서연의 눈이 커졌다. 준혁 씨,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통로 쪽으로 2걸음 나갔다. 앞칸 입구, 준혁이 서 있었다. 두 손을 벌린 자세로. 발 앞에는 물이 엎질러진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 한 명이 걸레를 손에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70대는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다. 준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영감탱이가 진짜 내 구두 봐. 이거 얼마짜린지 알아? 서연은 통로에 서서 굳었다. 그 순간이었다. 객차 끝 문이 세차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빠른 발소리. 정장 바지가 통로를 달려왔다. 그리고 그 남자는 노인 앞에 섰다. 그리고 허리를 꺾었다. 아흔도로.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열차 안이 얼어붙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다. 서연은 퇴근 후 마트 앞에서 잠깐 멈췄다. 저녁 바람이 차가웠다. 손에는 반쯤 식은 컵라면 1개. 점심을 못 먹었고 저녁도 이게 전부였다. 집에 들어오니 준혁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다. 양말 한 짝이 카펫 위에 떨어져 있었다. 서연은 그걸 주워서 소파 팔걸이 위에 얹었다. 아무 말도 안 했다. 부산 내일 아침에 출발하면 돼? 준혁이 화면을 보면서 물었다. 응. 서연이 주방으로 걸어가면서 답했다. 몇 시 기차? 저녁 11시 야간 열차. 준혁이 잠깐 키보드 치는 걸 멈췄다. 야간? 낮 기차 타면 안 돼. 좌석이 없어. 내가 예매했잖아. 준혁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다. 알았어.
서연은 냉장고를 열었다. 아니, 비어 있었다. 달걀 3개, 두부반모, 시든 파 한 줌. 그녀는 팬을 꺼냈다. 기름을 두르는 소리가 작게 지글거렸다. 이번 설명회 어떤 거야? 서연이 팬을 저으면서 물었다. 등은 준혁 쪽을 향하고 있었다. 선배가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모임 만들었대. 나도 한번 들어보려고. 선배가 누구? 대학 때 동기 형, 건축 쪽 일 하는 사람. 서연은 달걀을 깼다. 노른자가 팬 위에서 천천히 퍼졌다. 그 사람이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라 한 달 전부터 연락 왔었어. 서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래, 그게 전부였다. 서연은 달걀을 뒤집고 접시에 담고 밥을 퍼서 식탁에 올렸다. 준혁은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 앉았다. 밥을 먹는 동안 둘 다 말이 없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서연이 수저를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나도 데려가도 돼? 준혁이 멈췄다. 딱 1초. 그 1초가 너무 길었다. 응, 물론이지. 그는 웃었다. 넓게, 편하게. 기차 여행 오랜만에 하자. 좋지. 서연은 그 웃음을 바라봤다. 눈가에 주름까지 세어보듯이. 그래. 그녀도 웃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서연은 방으로 들어왔다. 핸드폰을 들어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내일 부산 가. 마트 부탁해. 답장이 빠르게 왔다. 언니 잘 다녀와요. 저 내일 일찍 나올게요. 서연은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았다. 웃음표가 하나 더 붙어 있었다. 이모지. 지수는 항상 그런 것들을 잘 붙였다. 문장 끝에 온기를 붙이는 것처럼 서연은 침대에 앉아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속옷, 세면도구, 얇은 카디건 하나, 하루 이틀 치, 그 이상 챙길 것이 없었다. 그때였다. 준혁이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화장실에 들어갔다. 노트북이 식탁 위에 그대로 열려 있었다. 서연은 아무 생각 없이 물 한 잔 마시러 나왔다. 그런데 화면이 보였다. 그냥 보였다. 화면을 잠그지 않은 채로 두고 간 노트북. 거기에 예약 확인 메일이 열려 있었다. 서연은 걸음을 멈췄다. 부산 해운대, 호텔 이름, 더블룸, 그리고 체크인 날짜, 오늘 날짜였다. 서연과 함께 열차에 오르는 날보다 하루 빠른 날짜. 서연은 그 화면을 3초 동안 바라봤다. 물잔을 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내려놨다. 그리고 침실로 돌아왔다. 준혁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슬리퍼가 마룻바닥을 끌었다. 서연아, 내일 몇 시에 나가? 10시쯤. 알았어. 서연은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불을 턱 밑까지 당기고. 피곤해. 먼저 잘게. 그래, 자. 불이 꺼졌다. 어둠이 내려앉았다. 서연은 눈을 감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봤다. 준혁의 숨소리가 곧 느려졌다. 그는 빠르게 잠드는 사람이었다. 서연은 기다렸다. 2분, 3분, 그리고 조용히 이불 밖으로 손을 뺐다. 핸드폰을 들었다. 화면을 최대한 낮게 어둡게 켰다. 앱을 열었다. 카드 명세. 스크롤을 내렸다. 지난달 14일 카페 2잔 28,000원. 지난달 19일 멀티플렉스 영화관 2장 34,000원. 지난달 23일 꽃집 42,000원. 서연은 숫자들을 하나씩 읽었다. 그녀는 지난달 내내 남편과 영화를 본 적이 없었다. 꽃을 받은 적도 없었다. 핸드폰 화면을 끄고 서연은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숨을 한번 천천히 내쉬었다.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꽃이 누구에게 갔는지.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혼자 식탁에 앉았다. 커피를 끓였다. 마시지 않았다. 그냥 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온기만 느꼈다. 준혁은 늦게 일어났다. 부산 가는 열차는 밤 10시 50분 출발이었다. 아직 시간은 많았다. 어제 일찍 잔 거야? 응. 얼굴 안 좋은데. 피곤해서. 준혁은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찾는 게 없으면 늘 그랬다. 점심은? 알아서 먹어. 나 오늘 마트 일찍 나가야 해. 부산 가기 전에? 응, 잠깐 들렸다 올 거야. 준혁은 더 묻지 않았다. 서연도 더 말하지 않았다. 밤 10시 20분 서울역 무궁화호 야간열차 25차 일반실. 서연은 창가 쪽 자리에 앉았다. 준혁은 통로 쪽. 좌석 사이 간격이 좁았다. 앞사람 머리가 바로 앞에 있었다.
낡은 시트에서 오래된 첫 냄새가 났다. 에어컨은 조금 세게 틀어져 있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창밖을 봤다. 플랫폼이 천천히 뒤로 밀렸다. 불빛들이 흘러갔다. 왔다. 준혁이 배낭에서 캔맥주를 꺼냈다. 뚜껑을 당겼다. 치익 소리가 났다. 거품이 손등까지 흘렀다. 다가 괜찮아. 그는 소매로 손을 훔쳤다. 서연은 다시 창밖을 봤다. 한강 다리를 지나고 있었다. 물 위에 불빛들이 흔들렸다. 리을 자 모양으로 끊어지고 이어졌다. 준혁은 두 번째 캔을 땄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정거장쯤 지났을 때였다. 서연은 시선이 복도 끝으로 갔다. 두 칸 뒤 통로. 노인 한 명이 있었다. 대걸레를 밀고 있었다. 천천히 구부정하게. 낡은 점퍼였다. 남색인지 검은색인지 알 수 없는. 소매가 달아 있었다. 흰 머리가 형광등 빛에 발했다. 청소조끼가 없었다. 승무원 복장도 아니었다. 그냥 노인이었다. 승객들은 아무도 보지 않았다. 이어폰을 낀 사람, 폰을 보는 사람, 눈을 감은 사람, 서연만 봤다. 저 나이에, 저 시간에, 저 열차 안에서 노인은 좌석 사이 공간을 천천히 훑었다. 누군가 흘린 과자 부스러기, 종이컵, 그런 것들. 서연은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뭔가 마음에 걸렸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냥 걸리는 느낌. 저 영감 뭐야? 준혁이 말했다. 서연이 돌아봤다. 그도 보고 있었다. 열차에서 왜 저래? 청소하시는 거잖아. 청소 아저씨면 조끼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그냥 민간인 아냐? 그냥 봐. 기분 나쁘게 왜 저렇게 열차 안을 돌아다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준혁은 세 번째 캔을 땄다. 열차는 수원역을 지나치고 있었다. 속도가 조금 빨라졌다. 바깥이 어두워졌다. 서연은 다시 노인을 봤다. 노인은 이제 그들이 앉은 칸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대걸레를 앞뒤로 밀었다. 리듬이 있었다. 천천히, 균일하게. 발소리가 없었다. 그냥 걸레 끌리는 소리만. 준혁이 발을 쭉 뻗었다. 통로 쪽으로. 서연이 보았다. 발 집어. 왜? 방해돼. 아, 몰라. 준혁은 발을 집어넣지 않았다. 노인이 가까워졌다. 대걸레를 한 번 크게 밀었다. 그 순간이었다. 대걸레 끝이 기울었다. 물통에서 물이 새어 나왔다. 복도 바닥으로 좁게 흘렀다. 그리고 준혁의 구두 끝에 튀었다. 검은 가죽 구두. 조금 다른 앞코. 물방울이 몇 개 맺혔다. 침묵이 흘렀다. 1초, 2초.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내렸다. 구두를 봤다. 다시 노인을 봤다. 그의 눈이 변했다. 서연은 그 눈을 알았다. 술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눈. 차갑고 좁아지고 무언가를 결정한 눈. 야, 목소리가 낮았다. 낮을수록 위험하다는 걸 서연은 알았다. 야, 노인네. 노인이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준혁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다. 준혁이 일어섰다. 서연은 그걸 막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막으려다 멈추었다. 손이 그의 팔에 닿기 직전에 그 순간 자신이 그를 몇 번이나 막아왔는지가 떠올랐다. 회식 자리에서, 처남 결혼식에서, 편의점 앞에서. 항상 서연이 먼저 손을 뻗었다. 이번엔 손을 내렸다. 준혁이 노인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구두 소리가 났다. 똑학. 바닥이 좁아서 더 크게 들렸다. 야, 눈이 어딨어?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걸레 손잡이를 두 손으로 쥔 채 그냥 서 있었다. 고개는 약간 아래를 향했다. 이 구두 얼마짜린지 알아? 응? 준혁의 목소리는 처음엔 낮았다. 그런데 그 낮음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조절하려는 낮음이 아니라 폭발 직전의 낮음. 서연은 맞은편 좌석에 중년 여성과 눈이 마주쳤다. 여성은 시선을 피했다.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거라는 걸 서연은 알았다. 준혁 씨, 조용히 해. 그만해. 나한테 하는 말이야? 준혁이 서연을 봤다. 딱 1초 그 눈이 말하고 있었다. 지금 나 건드리지 마. 그리고 다시 노인에게 시선을 돌렸다. 사과 하나 해. 노인은 여전히 침묵이었다. 대걸레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다. 손등에 핏줄이 보였다. 오래된 손이었다. 관절이 굵은. 야, 내가 말하는 거 들려? 귀 먹었어?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소리가 작았다. 수군거림. 누군가 스마트폰을 들었다가 내렸다. 그때 준혁이 손을 뻗었다. 서연은 봤다. 그 손이 노인의 점퍼 깃을 잡았다. 검은 점퍼, 얇은 천. 손가락이 구겨지며 꽉 쥐었다. 이 더러운 청소부 새끼야.
그 소리가 났을 때 열차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무거워졌다. 차가워졌다. 서연의 손바닥에 땀이 났다. 준혁 씨,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목소리가 떨렸다. 떨지 않으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만하라고. 이거사 이 사람이 남의 구두에 물을 묻혔어. 당연히 사과해야지. 뭐가 문제야? 사람 멱살을 잡는 게 문제야. 아 진짜 넌 항상 내 편은 아니잖아. 그 말이 공중에 떠 있었다. 노인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냥 준혁의 손을 내려다봤다. 멱살을 잡힌 채로. 표정이 없었다. 두려움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냥 조용한 눈. 그 눈이 더 이상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움츠러들거나 아니면 맞서거나 둘 중 하나였다. 이 노인은 그냥 바라봤다. 그 순간이었다. 열차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빠른 발소리. 두 사람. 서연이 고개를 돌렸다.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복도를 달려오고 있었다. 어두운 남색 정장. 한 명은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그냥 뛰었다. 승객들이 길을 비켰다. 남자들이 준혁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노인을 향해 동시에 허리를 숙였다. 90도, 정확히 흔들림 없이.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목소리가 낮고 빠르고 단호했다. 감정이 없었다. 그러나 그 감정 없음 자체가 긴장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열차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아까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입을 닫았다. 스마트폰을 들었던 사람도 손을 내렸다. 창문을 보던 중년 여성도 고개를 돌렸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회장님. 그 두 글자가 공기 속에서 퍼졌다. 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계산되기 시작했다. 정장 2명, 이어폰, 허리 90도, 노인, 점퍼, 대걸레, 야간 열차 일반 칸.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저 두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목소리에 두려움이 있었다. 자신의 보스 앞에서만 나오는 그 특정한 두려움. 준혁의 손이 천천히 풀렸다. 점퍼에서 손가락이 하나씩 떨어졌다. 준혁은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취기가 있었다. 눈이 흐릿했다. 뭐야, 이거. 낮게 중얼거렸다. 노인은 멱살이 풀린 뒤에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대걸레는 바닥에 기대어져 있었다. 아무도 잡지 않은 채로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준혁을 봤다. 정면으로. 서연은 그 눈을 봤다. 차갑지 않았다. 뜨겁지도 않았다. 그냥 맑았다. 오래된 사람의 눈, 아주 많은 것을 봐온 사람의 눈. 노인이 입을 열었다. 손 치워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그런데 그 소리가 열차 전체에 퍼졌다. 에어컨 소리도 없었다. 바퀴 굴러가는 소리도 없었다. 그냥 그 네 글자만. 손 치위요. 요. 준혁의 얼굴에서 취기가 빠지는 게 보였다. 서연도 움직이지 못했다. 창밖으로 불빛 하나가 빠르게 지나쳤다. 비서 2명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그 소리가 들렸다. 서연에게도. 준혁은 이미 손을 치웠는데도 그 말이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손, 치워요. 요. 명령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당신 손이 내 몸에 닿아 있었다는 사실의 확인. 노인이 천천히 대걸레를 집어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서연은 잠깐 이 모든 것이 꿈인가 싶었다. 비서 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노인이 대걸레를 멈추지 않았다. 조용히 해. 딱 3글자. 비서가 입을 닫았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양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다가. 서연은 남편을 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비서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엔 준혁을 향해서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오태성 회장님이십니다. 태성그룹 창업주, 현재 명예회장직에 계십니다. 자산 규모는 재계 15번째 안에 드십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됐다. 하얗다는 건 비유가 아니었다. 진짜로 피가 빠지는 게 보였다. 입술 색깔이 달라졌다. 뺨이 달라졌다. 태성그룹이요? 비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노인, 오태성 회장은 여전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복도 끝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승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연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분이 오태성 회장이야. 진짜야?
왜 여기서 청소를 방송에서 봤는데 확실히 비슷하게 생겼어. 찰칵, 찰칵. 누군가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또 한 명. 작은 불빛들이 어두운 칸 안에서 하나씩 켜졌다. 준혁이 그 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앞을 봤다가 죄송합니다, 회장님. 더듬거렸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오태성 회장이 멈췄다. 고개를 돌렸다. 준혁을 봤다. 딱 한 번. 그리고 시선을 거뒀다. 그게 전부였다. 말이 없었다. 표정이 없었다. 분노도 없었다. 경멸도 없었다. 그냥 없었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당한 것이다. 서연은 그 장면을 지켜봤다. 이상했다. 남편이 저렇게 작아 보이는 게 이상했다. 저 사람이 집에서 얼마나 크게 굴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큰 소리로 말했는지를, 얼마나 당연하게 행동했는지를. 그런데 지금은 발이 안으로 모여 있었다. 어깨가 앞으로 굽었다. 손이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 오 회장이 다시 천천히 대걸레를 밀었다. 나는 매달 이 열차를 탑니다. 조용한 목소리였다. 특별히 누구를 향한 말이 아닌 것처럼. 그런데 칸 안에 모든 사람이 들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일반 칸으로. 비서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다. 오 회장이 계속했다. 청소가 덜 된 것 같아서요. 이 구간이 항상 조금 덜 닦여 있어. 예, 그게 다였다. 설명도 없었다. 변명도 없었다. 이 사람이 왜 제게 15번째 안에 드는 회장이 야간 열차 일반 칸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도 그냥 청소가 덜 된 것 같아서. 서연은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박혔다. 수근거림이 더 커졌다. 저분 진짜 오태성 회장 맞아? 아까 비서가 그렇게 했잖아. 90도로. 왜 저러는 거야? 사람들이 찍고 있는데. 오 회장은 신경 쓰지 않았다. 휴대폰 불빛에도 수군거림에도 준혁에게도 그냥 대걸레를 밀었다. 복도 끝까지 천천히. 서연은 그 뒷모습을 봤다. 낡은 점퍼, 살짝 굽은 등, 이른이 넘은 몸. 그런데 걸음이 느리지 않았다. 흔들리지도 않았다.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서연의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졌다. 그게 신기했다. 열차가 흔들렸다. 바퀴 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어딘가를 통과한 것이다. 준혁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아무 말도 없이. 서연도 보지 않고. 비서 2명은 오 회장 뒤를 따랐다. 조용히. 사람들이 조금씩 자리로 돌아갔다. 수군거림도 줄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저 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다. 비서들이 밝히려 했을 때도 막았다. 조용히 해. 그 3글자. 그냥 대걸레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걸로 끝이었다. 그런데 준혁은 지금 자기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생각했다. 저게 힘이구나.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크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는 것. 그게 힘이구나. 발이 겨우 움직였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다. 그 순간이었다. 복도 끝에서 오태성 회장이 자기 칸으로 들어가려다 멈췄다. 고개를 돌렸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어두운 열차 안에서. 칸과 칸 사이 복도에서. 노인의 눈이 서연을 봤다. 아까 준혁을 봤을 때와 달랐다. 지나치지 않았다. 잠깐, 정말 잠깐 멈췄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다. 모르는 사람은 못 봤을 것이다. 그런데 서연은 봤다. 오 회장이 칸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고개를 끄덕인 이유를 몰랐다.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아직은 자리로 돌아왔다. 준혁은 자고 있었다. 입을 살짝 벌리고. 고개를 창 쪽으로 기울인 채. 숨소리가 규칙적이었다. 술 냄새가 좁은 칸 안에 가득했다. 퀴퀴하고 단 냄새. 서연은 그 냄새를 맡으며 자리에 앉았다. 손이 아직도 약간 떨렸다. 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인 것.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는데 왜 그게 이렇게 오래 남는지 몰랐다. 서연은 창밖을 봤다. 어두웠다. 아무것도 없었다.
가끔 작은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가 사라졌다. 열차는 계속 달렸다. 흔들리는 소리, 레일 위를 지나는 규칙적인 소음. 쿵쿵쿵 눈이 감기지 않았다. 준혁이 몸을 뒤척였다. 재킷이 좁은 선반 위에서 반쯤 걸쳐져 있었다. 서연이 올려놓은 것이었다. 준혁이 복도에서 난리를 치는 동안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서 그 재킷이 천천히 미끄러졌다. 서연은 봤다. 멈추려고 손을 뻗었다. 이미 늦었다. 재킷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준혁이 살짝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다. 서연은 몸을 숙여 재킷을 집었다. 그때였다. 주머니에서 뭔가가 미끄러져 나왔다. 바닥을 울리며 조금 멀리 굴러갔다. 휴대폰이었다. 서연은 그걸 집어들었다. 화면이 꺼져 있었다. 잠금 상태, 준혁의 폰이었다. 서연은 잠깐 그걸 손에 들고 있었다. 재킷을 선반에 올리고 폰을 그 위에 올려놓으려고 했다. 그런데 손이 멈췄다. 이유를 몰랐다. 그냥 멈췄다. 화면을 봤다. 잠금 화면이었다. 숫자 4자리를 입력하는 창. 서연은 생각했다. 나는 모른다. 남편 폰 비밀번호를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다. 물어볼 이유가 없었다. 서로의 폰은 서로의 것이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7년 동안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움직였다. 1289, 준혁의 생일. 1월 28일, 1289 열렸다. 서연은 잠깐 그 자리에서 굳었다. 화면이 켜졌다. 가장 먼저 뜬 건 카카오톡이었다. 알림이 쌓여 있었다. 가장 위에 있는 이름, 이지수. 서연은 그 이름을 봤다. 숨이 한번 멈췄다가 다시 들어왔다. 이지수. 서연이 7년째 일하는 슈퍼마켓, 계산대 옆 칸. 항상 먼저 말을 걸어왔던 사람, 힘들 때 커피 사줬던 사람, 남편이 실직했을 때 같이 울어줬던 사람, 가장 친한 친구. 서연은 대화창을 열었다. 메시지들이 펼쳐졌다. 처음엔 스크롤을 천천히 했다. 최근 것부터. 날짜를 봤다. 2달 전부터였다. 아니, 더 위로 올라갔다. 3달, 넉 달. 손가락이 멈췄다. 오빠 나 언니 몰래 오늘도 야근 대신 해줬어. 서연은 그 문장을 읽었다. 다시 읽었다. 언니, 그게 자신이었다. 준혁의 답장이 있었다. 수고했어. 나중에 밥 사줄게. 밥 말고 다른 거. 크크 뭔데. 서연은 스크롤을 내렸다. 우리 언제 또 봐? 다음 주 목요일. 서연이 야간 타는 날. 오빠 진짜. 걱정 마. 그 애 눈치 없어. 7년 동안 한 번도 몰랐잖아. 서연은 거기서 멈췄다. 7년 동안 한 번도 몰랐잖아. 그 애. 그게 자신이었다.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다. 빠르게. 그런데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다. 그냥 빠르게 뛰었다. 기계처럼 더 내려갔다. 사진이 있었다. 지수가 보낸 것이었다. 호텔 예약 캡처 화면이었다. 부산 해운대. 체크인 날짜는 내일이었다. 아니, 이미 오늘이었다. 자정이 지났으니까. 오빠가 예약해 준 거 맞지? 응. 나 먼저 체크인해 있을게. 늦게 오지 마. 알았어. 서연은 화면을 덮었다. 잠금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꺼졌다. 조용히 재킷 주머니에 폰을 넣었다. 재킷을 선반 위에 올렸다.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어두웠다. 아무것도 없었다. 준혁이 작게 코를 골았다. 편안한 소리였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다. 울고 싶지 않았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고 싶지도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열차가 달렸다. 쿵, 쿵, 쿵. 그 리듬이 계속됐다. 서연은 생각했다. 7년 동안 계산대에 서 있었다. 발이 부어도 손목이 시려도. 남편이 실직하고 나서는 2배로 일했다. 저녁 먹을 시간도 없이. 지수가 야근 대신 해준다고 할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밥이라도 사줘야겠다고 생각했는지. 7년 동안 한 번도 몰랐잖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돌았다. 서연은 입술을 움직였다. 소리가 나지 않았다. 7년 동안 거기까지였다. 그게 그날 밤 서연이 한 마지막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의 얼굴에서 뭔가가 바뀌었다. 무너진 게 아니었다. 굳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조용해졌다. 눈이 창밖을 향한 채로, 손이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진 채로 열차는 달렸다. 서연은 생각하기 시작했다. 서울역에 도착한 건
새벽 4시 20분이었다. 준혁은 비틀거리며 내렸다. 서연이 팔을 잡아줬다. 지하철 첫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켜고 신발을 정리했다. 준혁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잠들었다. 서연은 그 옆에 서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부엌에서 냉장고가 윙 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발이 시려웠다. 서연은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꺼냈다. 준혁 위에 덮어줬다. 그리고 부엌 불을 껐다. 조용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7시. 준혁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나 소파에서 잤어. 응, 많이 취해서. 미안, 머리 아프다. 물 좀 줘. 서연은 물을 가져다 줬다. 준혁은 꿀꺽꿀꺽 마셨다. 열차에서 무슨 일 있었어?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서연은 잠깐 멈췄다. 1초? 아니, 반초. 아니, 그냥 왔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피곤하다. 오늘 그냥 쉬어야겠다. 서연은 출근 가방을 들었다. 나가야 해. 밥은 냉장고에 있어. 문을 닫았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서연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트 계산대에 섰다. 6번 창구 서연의 자리. 바코드 찍는 소리 삑삑삑. 영수증이 길게 뽑혀 나왔다. 손님이 가고 또 손님이 왔다. 서연은 웃었다. 감사합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오전 10시. 지수가 옆 창구에서 손을 흔들었다. 언니, 나 오늘 도시락 됐어. 엄마가 아침에 만들어 줬는데 너무 많아. 같이 먹자. 그래, 고마워? 서연은 웃었다. 지수도 웃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목소리. 그 애가 그 애였다. 서연은 바코드를 찍었다. 삑삑삑. 점심시간. 둘은 창구 옆 작은 휴게실에 앉았다. 냄새가 났다. 박스 종이 냄새, 세제 냄새. 창문이 작아서 낮에도 어두웠다. 지수가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시금치 나물이다. 언니 좋아하잖아. 맛있겠다. 서연은 젓가락을 들었다. 한 입 먹었다. 달큼했다. 참기름 냄새가 올라왔다. 부산 여행 어땠어? 좋았어? 그냥 그랬어. 준혁 씨가 많이 마셔서. 아이고, 또 오빠 요즘도 많이 마셔? 응. 지수가 혀를 찼다. 언니는 너무 속 썩는다. 그래도 잘 챙겨주잖아. 서연은 밥을 한 숟가락 떴다. 그래야지. 지수가 웃었다. 서연도 웃었다. 조용히 끝까지. 그날 밤 12시. 준혁은 잠들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서연은 안방 불을 껐다. 거실로 나왔다. 노트북을 켰다. 화면 빛이 하얗게 얼굴에 쏟아졌다. 서연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준혁 명의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다. 7년 동안 같이 써왔으니까. 명세서를 불러왔다. 6개월. 스크롤을 내렸다. 손가락이 멈췄다. 2월 14일. 강남구 서초동 이탈리아 레스토랑 86,000원. 3월 2일. 마포구 홍대 영화관 24,000원. 3월 15일. 서울시 중국꽃집 53,000원. 4월 9일. 여의도 호텔 12만 원. 서연은 화면을 캡처했다. 하나씩 천천히. 파일 이름을 날짜로 저장했다. 그 손이 떨리지 않았다. 계산대에서 7년 동안 바코드를 찍어온 손이었다. 실수가 없는 손이었다. 명세서 끝까지 내렸다. 다 봤다. 그리고 공동예금 통장 화면을 열었다. 잔액 2,400만 원. 서연이 7년 동안 매달 넣은 돈이었다. 준혁이 실직하고 나서도 빠짐없이 명절에도 서연 생일에도 캡처했다. 저장했다. 노트북을 껐다. 어두워졌다. 냉장고 소리만 들렸다. 사흘 뒤. 서연은 점심시간에 마트 CCTV 담당 직원 초해 주임에게 말을 걸었다. 주임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최 주임은 고개를 들었다. 뭔데요? 저번 달이랑 지지난달에 지수 씨가 야근한 날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야근 수당 정산이 이상한 것 같아서요. 제가 부탁해서 데이터 들어온 날도 있거든요. 최 주임은 잠깐 생각했다. 그건 인사팀 쪽이긴 한데 CCTV 퇴근 시간 로그는 내가 볼 수 있어요. 잠깐 기다려봐요. 3분 뒤. 최 주임이 화면을 보여줬다. 3월 4일 지수 퇴근 시각. 오후 6시 2분. 3월 19일. 오후 5시 58분. 4월 2일 오후 6시 7분. 서연은 기억했다. 그날들
지수가 야근 대신 해줬다고 문자 보냈던 날들. 감사해요. 확인됐어요. 정산 문제 있으면 인사팀에 얘기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서연은 돌아갔다. 휴게실 화장실 칸에 들어가 폰으로 캡처 화면을 찍었다. 물 내리는 소리가 울렸다. 서연은 는 폰을 핸드백 안에 넣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서연은 퇴근 후 지하철로 두 정거장을 갔다. 강남역 근처 법무법인 이혼 전문. 상담 예약은 사흘 전에 잡아두었다. 대기실에 앉았다. 플라스틱 의자, 형광등, 낡은 잡지. 서연 옆에 50대 여성이 앉아 있었다.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서연은 시선을 정면으로 뒀다. 떨리지 않았다. 5분 뒤 변호사가 나왔다. 김서연 씨. 네. 상담실 안에 들어갔다. 작은 테이블, 서류 냄새. 변호사가 물었다. 어떤 사유로 오셨어요? 불륜이요? 증거 있어요. 변호사가 펜을 들었다. 얼마나 되셨어요? 혼인기간. 7년이요. 변호사가 적었다. 서연은 핸드백에서 폴더를 꺼냈다. 카드 명세서 캡처, CCTV, 로그 사진, 열차 안에서 찍은 메시지 화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변호사가 넘겨봤다. 재산 분할이요? 공동예금 2,400만 원, 제가 넣은 돈이에요. 증빙 있으세요? 입금 내역 6년치 있어요. 변호사가 잠깐 봤다. 준비 잘하셨네요. 서연은 말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8시 30분 준혁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밥 뭐 먹었어? 라면 끓여 먹었어. 늦었네. 좀 늦었어. 서연은 가방을 방에 두고 부엌으로 갔다. 냄비에 국을 데웠다. 밥을 담았다. 준혁이 식탁에 앉았다. 오늘 국이다. 고마워. 숟가락 소리, TV 소리, 냉장고 소리. 서연은 먹었다. 조용히. 이틀 뒤 점심시간에 지수가 도시락을 내밀며 말했다. 언니? 응. 지수가 웃었다. 살짝 긴장한 얼굴이었다. 나 이번에 정규직 전환 신청하려고. 기간이 이번 달까지거든. 근데 팀장님이 추천서 한 장 받아오면 좋다고 해서 잠깐 멈췄다. 언니가 써줄 수 있어. 제일 오래 같이 일했잖아. 언니 말이면 팀장님도 들을 것 같아서. 서연은 지수를 봤다. 그 얼굴을 봤다. 웃고 있는 얼굴, 반짝이는 눈. 7년 동안 봐온 얼굴. 서연은 웃었다. 천천히 끝까지. 물론이지. 지수가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 언니. 진짜 언니밖에 없다. 서연은 젓가락을 들었다. 그래, 잘 써줄게. 밥을 한 입 먹었다. 달콤한 시금치나물 냄새가 또 올라왔다. 서연은 씹었다. 삼켰다. 그리고 생각했다. 추천서. 그래, 쓰면 되지. 아직 때가 아니었다. 변호사 사무실은 2층이었다. 건물 이름은 서초 법무빌딩. 엘리베이터가 하나뿐이었고 문이 닫힐 때마다 쇳소리가 났다. 서연은 서류 봉투를 양손으로 쥐고 복도를 걸었다. 법무법인 해성. 문패가 작고 단정했다. 안에서는 프린터 소리가 들렸다. 상담은 30분이 걸렸다. 변호사는 나이가 지긋한 여자였다. 안경 너머로 서연의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다. 증거 정리가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캡처,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까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서연은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손끝이 조금 차가웠다. 절차는 얼마나 걸려요? 협의 이혼은 빠르면 2달. 쌍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조금 더 걸리죠. 그런데 이 증거라면 상대방이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쓰며 덧붙였다. 남편분이 현재 무직이시죠? 네. 그렇다면 위자료보다 재산 분할에 집중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공동명의 자산이 있으신가요? 전세 보증금이요. 2천만 원 정도요. 변호사가 받아 적었다. 서연은 그 손을 봤다. 볼펜이 사각사각 움직였다. 2천만 원, 7년. 숫자로 정리되는 것들이 이상하게 가벼워 보였다. 이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소장 초안 작성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서연은 일어섰다. 봉투를 다시 안았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길 기다리는 동안 조용했다. 복도 끝창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다. 먼지가 빛단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왔다. 문이 열렸다. 그 안에 사람이 있었다.
서연은 한 발짝 들어서다가 멈췄다. 노인이었다. 이른 줄, 단정한 회색 재킷, 은발, 그리고 그 눈, 낮게 가라앉은 그러면서도 날카로운. 서연은 그 얼굴을 알아봤다. 기차 안, 바닥, 물걸레, 그리고 준혁의 목소리, 이 더러운 청소부 새끼, 그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달려왔다. 회장님, 오태성이었다. 노인도 서연을 봤다. 그 눈이 잠깐 좁아졌다. 그리고 천천히 알아보는 표정이 됐다. 아여.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서연은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닫혔다. 좁은 공간에 두 사람만 남았다. 철제벽에서 희미하게 기름 냄새가 났다. 버튼이 1층으로 눌려 있었다. 서연은 정면을 봤다. 노인도 정면을 봤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때 노인이 말했다. 열차에서 봤던 분이군요.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노인이 그녀를 보고 있었다. 판단하는 눈이 아니었다. 그냥 기억하는 눈이었다.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네, 기억납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1층 로비였다. 문이 열렸다. 노인이 먼저 나갔다. 그러다가 두 발짝 걷고 멈췄다. 뒤를 돌아봤다. 잠깐 시간 있으세요? 로비 한쪽에 소파가 2개 있었다. 낮은 유리 테이블, 조화가 꽂힌 화병, 그리고 희미한 커피 냄새. 근처 카페에서 흘러오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 자체에 배어든 것인지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오태성이 먼저 말했다. 그날 밤 서연이 기다렸다. 남편분이 소리를 질렀을 때 당신이 달려왔잖아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막으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죠. 내가 자리를 피했으니까. 회장님께서 피하셨어요. 그 상황에서 더 커지면 주변 사람들한테 번거롭잖아요. 서연은 그 말을 들었다. 번거롭다는 말. 이 나라 재계 순위 안에 드는 사람이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번거로움이었다. 그게 이상하게 사람처럼 느껴졌다. 오태성이 말을 이었다. 남편이 잠든 뒤에 당신이 혼자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서연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기억하세요? 표정이 기억났습니다. 어떤 표정이었는데요? 노인이 잠깐 생각했다. 결심한 사람 같았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쇳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오태성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두 손으로 내밀었다. 우리 그룹 계열마트가 있어요. 서연이 명함을 받았다. 경력직 격리 공채 공고 냈습니다. 마감이 다음 주에요. 서연은 명함을 내려다봤다. 흰 바탕, 검은 글씨. 태성 리테일 인사담당 팀장 이름과 번호. 저는 계산원이에요. 하라도. 서연이 눈을 들었다. 오태성이 말했다. 그날 밤 당신 남편 재킷에 꽂혀있던 영수증, 편의점 영수증이더군요. 거기 계산원 도장 찍혀 있었어요. 호마트 서대문점, 그리고 이름. 서연은 숨을 내쉬었다. 오래된 노인이었다. 그냥 눈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평생 사람 보는 일을 해온 것인지. 관심 있으면 전화해요. 오태성이 일어섰다. 그 표정의 사람이 계산대 뒤에만 있을 것 같진 않아서요. 그리고 걸어갔다. 경호원인지 비서인지 로비 기둥 옆에 서 있던 남자 둘이 그 뒤를 따랐다. 서연은 소파에 혼자 남았다. 손 안에 명함이 있었다. 흰 종이였다. 두껍고 단단했다. 모서리가 날카로웠다. 서연은 그것을 봉투 안에 넣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었다. 준혁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TV에서는 누군가 웃고 있었다. 서연은 방으로 들어갔다. 가방을 내려놓고 명함을 꺼냈다. 책상 위에 놓았다. 오랫동안 봤다. 조화 냄새, 로비의 커피 냄새, 그리고 노인이 말했던 것. 결심한 사람 같았어요. 서연은 의자를 당겨 앉았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맨 아래 칸, 그 안에 종이 한 묶음이 있었다. 오래돼서 모서리가 조금 누렇게 변한. 서연은 그것을 꺼냈다. 이력서 양식이었다. 7년 전에 쓰다 만 것. 홈마트에 입사하기 전 다른 곳에 내려다 그만뒀던 것. 서연은 그것을 펼쳤다. 이름 칸, 생년월 1칸, 경력 사항 칸, 전부 비어 있었다. 서연은 볼펜을 들었다.
그리고 이름 칸에 천천히 또박또박 썼다. 김서연. 볼펜이 종이 위에서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 날 아침이었다. 서연은 일찍 일어났다. 준혁은 아직 자고 있었다. 소파에서 그대로 밤새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았다. 서연은 조용히 세수를 했다. 머리를 묶었다. 유니폼을 입었다. 그리고 가방에 봉투 하나를 넣었다. 봉투는 어젯밤에 준비한 것이었다. 두껍고 단단한 봉투. 안에는 종이가 여러 장 들어 있었다. 서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한번 뒤를 돌아봤다. 소파에서 준혁의 팔 하나가 바닥으로 축 늘어져 있었다. 서연은 문을 닫았다. 소리 없이. 홈마트는 오전 8시에 문을 열었다. 서연은 7시 40분에 도착했다. 평소보다 20분 일찍. 탈의실에서 유니폼 위에 앞치마를 묶으며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자신이 있었다. 눈 밑이 조금 어두웠다. 그것 말고는 달라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손에 들었다. 무게가 느껴졌다. 봉투 안에는 4가지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 최지수의 정규직 추천서. 서연이 직접 쓴 것. 반듯한 글씨로. 두 번째, CCTV 퇴근 기록 출력본.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다. 지수가 야근한다고 했던 날들, 그 날들의 지수는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했다. 세 번째, 카드 명세 캡처, 준혁의 카드, 호텔 이름, 날짜, 금액. 네 번째, 카카오톡 대화 캡처, 글자들, 이모티콘들. 서연은 읽지 않았다. 이미 다 읽었으니까.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서연은 봉투를 가방에 다시 넣었다. 오전 10시였다. 점장 사무실 문은 항상 반쯤 열려 있었다. 서연은 그 앞에 섰다. 노크를 했다. 2번. 들어오세요. 박 점장은 50살쯤 된 남자였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항상 볼펜을 귀 뒤에 꽂고 있었다. 오늘도 그랬다. 김서연 씨, 무슨 일이에요? 점장님, 드릴 게 있어서요. 서연은 봉투를 내밀었다. 박 점장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갸웃했다. 이게 뭔가요? 열어보시면 알아요. 박 점장이 봉투를 열었다. 종이들을 꺼냈다. 한 장씩 넘겼다. 서연은 서 있었다. 손을 앞치마 위에 모았다. 박 점장의 눈이 멈췄다. 카드 명세 캡처 위에서. 이건 추천서가 아니에요. 진정서예요. 박 점장이 서연을 봤다. 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최지수 씨 야근 기록이랑 실제 퇴근 시간이 다르다는 거 점장님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CCTV 원본은 보안실에 있어요. 박 점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오늘 중으로 확인할게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사무실을 나왔다. 복대 형광등 냄새가 났다. 마트 특유의 냄새. 세제와 종이, 박스가 섞인. 서연은 계산대로 돌아갔다. 그이는 오후 2시였다. 방송이 울렸다. 최지수 씨, 점장실로 와주세요. 최지수 씨. 서연은 바코드를 찍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삐. 옆 계산대에서 지수가 일어서는 게 보였다. 지수는 앞치마를 고쳐 묶으며 점장실 쪽으로 걸어갔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서연은 계속 일했다. 30분이 지났다. 지수가 돌아왔다. 얼굴이 하였다. 서연의 계산대 옆에 섰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서 있기만 했다. 서연은 바코드를 찍었다. 삐. 영수증이 나왔다. 언니.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지수의 눈이 빨개져 있었다. 이게 무슨? 지수가 말을 멈췄다. 목이 막힌 것 같았다. 서연은 다음 손님의 물건을 받았다. 언니, 나 좀 봐봐. 이게 무슨 짓이야? 서연은 바코드를 찍었다. 삐. 이 언니. 서연이 손을 멈췄다. 천천히 지수를 봤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하나 떨어졌다. 볼을 타고 내려왔다. 서연은 잠깐 그것을 봤다. 그리고 말했다. 야근 대신 해줘서 고마웠어. 지수가 굳었다. 근데 어디서 야근했는지는 이제 알았어. 지수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서연은 다시 바코드를 찍었다. 삐.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서연은 영수증을 손님에게 건네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퇴근은 오후 5시였다. 서연은 유니폼을 벗었다. 탈의실 거울 앞에 잠깐 섰다. 오늘이 마지막이었다. 어젯밤에 이미 사직서를 써뒀다. 봉투에 넣어서 점장실 문 아래로 밀어 넣었다. 7년이었다. 7년 동안 이 유니폼을 입었다. 서연은 옷을 접어 사물함에 넣었다. 자물쇠를 잠갔다. 열쇠는 탈의실 선반 위에 올려뒀다. 가방을 들고 나왔다. 마트 안은 저녁 손님들로 북적였다. 카트 바퀴 소리. 아이가 엄마한테 뭔가를 졸라대는 소리.
스피커에서 광고 음악이 흘렀다. 서연은 출구를 향해 걸었다. 자동문이 열렸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다. 시원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혁은 거실에 있었다. 밥을 먹고 있었다. 혼자서. 냉장고에 있던 반찬을 꺼낸 것 같았다. 서연이 들어오자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왔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류 봉투가 있었다.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것. 서연은 그것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준혁은 아직 밥을 먹고 있었다. 젓가락이 반찬통에서 달그락거렸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다. 준혁이 봤다. 이게 뭐야? 서연은 의자를 당겨 앉지 않았다. 서 있었다. 이혼 서류야. 젓가락이 멈췄다. 준혁이 봉투를 집어들었다. 뜯었다. 종이를 꺼냈다. 훑어봤다. 오, 야, 이거 진짜야. 아. 서연은 가방에서 종이 2장을 꺼냈다.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카드 명세서 캡처, 그리고 호텔 예약 캡처, 날짜, 이름, 금액. 준혁의 얼굴이 변했다. 서연은 그 얼굴을 봤다. 당황한 것, 그리고 그 뒤에 오는 것, 변명을 찾는 눈빛. 준혁이 입을 열었다. 이건 하지마. 준혁이 멈췄다. 설명 안 해도 돼. 들을 생각 없어. 준혁이 종이를 다시 봤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냉장고가 윙 하고 돌아가는 소리. 서연은 가방을 다시 들었다. 재산 분할은 거기 다 나와 있어. 공동 예금은 내 명의로 변호사가 다 해뒀어.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야, 잠깐만. 얘기 좀. 일주일. 서연이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신발을 신었다. 손잡이를 잡았다. 사인은 일주일 안에 해줘. 문을 열었다. 바깥 복도에 공기가 들어왔다. 차가웠다.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어. 서연은 문을 닫았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1칸, 2칸.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 있지 않았다. 가방만. 그리고 그 안에 오태성 회장의 명함. 계단 끝에서 서연은 잠깐 멈췄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서연은 화면을 봤다. 지역번호 2자리 뒤에 낯선 숫자들. 서연은 받았다. 여보세요. 김서연 씨, 태성그룹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서연은 계단 끝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다. 비서실. 그 2글자가 귀 안에서 천천히 가라앉았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언제 뵐 수 있을까요?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 3시에 시간을 비워두셨습니다. 오늘. 서연은 계단 끝 벽을 손으로 짚었다. 차가운 타일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올라왔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계단 위층에서 준혁의 발소리가 들렸다. 움직이지 않는 발소리.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서연은 올려다보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건물 밖으로. 태성그룹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다. 서연은 지하철을 탔다. 버스가 아니라 지하철. 더 빠르니까. 창가에 자리가 있었지만 앉지 않았다. 서 있었다. 손잡이를 잡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 서연은 가방 속 오태성 회장의 명함을 생각했다. 두껍고 무거운 종이. 글자가 굵게 눌려있던 것. 강남역에서 내렸다. 로비는 높고 조용했다. 대리석 바닥. 누군가 쓸어놓은 것처럼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서연의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바닥에 울렸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김서연 씨이십니까? 네. 회장님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 있습니다. 3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거울을 봤다. 단정한 머리, 흰 셔츠. 셔츠, 검은 재킷. 오늘 이걸 입고 나왔던 건 변호사 사무실에 가려고였다. 서연은 작게 숨을 내쉬었다. 32층 문이 열리자 비서 한 명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김서연 씨,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응접실은 조용했다. 가죽 소파, 테이블 위에 물 한 잔. 창 너머로 서울 정영이 펼쳐져 있었다. 서연은 앉지 않았다. 창가에 서서 밖을 봤다. 7년이었다. 이 도시 안에서 계산대 뒤에서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저 아래 어딘가에 자신이 일하던 슈퍼마켓이 있을 것이었다. 오래 기다리셨나요? 오태성 회장이 들어왔다. 서연이 돌아섰다. 회장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넥타이는 없었다. 열차 안에서 본 것보다 더 작고 더 조용해 보였다. 아닙니다. 회장이 소파 쪽으로 천천히 걸어와 앉았다. 앉으세요. 서연이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회장이 먼저 말했다. 그날 밤 열차에서 기억하시겠지만, 네, 저를 도우셨죠.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했습니다. 회장이 말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서연은 할 말이 없었다. 회장이 테이블 위 서류 봉투를 밀었다. 태성 유통경리팀 채용 서류입니다. 저희 인사팀에서 이미 검토했고 합격입니다. 다만 제가 직접 드리고 싶었어요. 서연이 봉투를 받다. 회장님, 혹시 이게 그날 일 때문이라면? 아니에요. 회장이 잘났다. 당신 이력서를 봤습니다. 직접 7년이에요. 슈퍼마켓 계산원으로. 그전엔 대학교 졸업하고 중소기업 격리. 정확합니까? 네. 숫자 다루는 사람 특유의 꼼꼼함이 있어요. 이력서에서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회장이 덧붙였다. 오래 살다 보면. 서연은 봉투를 집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감사합니다. 대신 회장이 서연을 봤다. 잘해야 합니다. 특별 대우는 없어요. 첫 달은 수습입니다. 팀장도 모릅니다. 제가 직접 연락했다는 거. 네. 여기서 잘 되면 당신 실력입니다. 못 되면 그것도 당신 실력이에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로 웃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혼이 완료된 건 그로부터 3주 뒤였다. 준혁은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사인을 했다. 전화도 없었다. 문자도 없었다. 변호사에게 서류가 넘어왔다는 연락만 왔다. 서연은 그날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캔 맥주 하나를 샀다. 집 앞 벤치에 앉아서 혼자 마셨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가로등 아래 낙엽이 한 장 굴러다녔다. 맥주는 씁쓸했다. 서연은 다 마셨다. 이혼이 완료된 날, 서연은 서울역에 있었다. 오후에 햇빛이 플랫폼 지붕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강릉행 야간 열차. 처음 혼자 가는 여행.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곳. 그냥 혼자. 승강장 끝에서 서연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가볍게. 서연이 고개를 돌렸다. 오태성 회장이었다. 정장이 아니었다. 두꺼운 코트에 편한 바지. 가방 하나를 손에 들고 혼자였다. 경호원도 비서도 없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회장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나요? 서연은 잠깐 생각했다. 잘 됐나? 7년, 남편, 친구, 계산대, 그 모든 것, 그리고 지금 이 플랫폼. 네, 회장님, 잘 됐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회장이 작게 웃었다. 더 말은 없었다. 열차가 들어왔다. 서연은 혼자 올라탔다. 창가 자리를 찾아 앉았다. 창밖에 플랫폼이 보였다. 회장은 다른 칸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의 불빛이 창밖에서 흘러가기 시작했다. 서연은 창에 이마를 살짝 댔다. 유리가 차가웠다. 그리고 눈물이 한 방울 났다. 울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슬퍼서도 아니었다. 오래 참고 있던 숨을 드디어 내쉬는 것 같은 그런 눈물이었다. 서연은 손으로 닦지 않았다. 그냥 뒀다. 그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서연은 눈을 감았다. 내일이 새 직장 첫날이었다. 격리팀, 숫자들, 새로운 이름들. 7년을 계산대 뒤에서 버텼던 그 손이 이제 새로운 숫자들을 세기 시작할 것이었다. 이번엔 자신을 위해 열차는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